가을의 심장부, 설악산은 불타고 있었다. 정상에서부터 능선을 따라 계곡 깊숙한 곳까지 세상의 모든 붉은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단풍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수많은 등산객들이 탄성을 지르며 그 절경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지만 최강혁은 말없이 그 풍경을 눈에 담을 뿐이었다. 56, 검은 등산복 차림의 그는 화려한 단풍과 가을 산을 즐기러 온 여느 중년 남자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깊은 눈에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여유 대신 무언가를 그리는 듯한 짙은 우수가 서려 있었다. 그에게 매년 가을의 설악산행은 일종의 의식이었다. 5년 전 바로 이곳에서 동료를 잃었다. 비리 정치인을 쫓다 비명횡사한 후배 검사, 그의 기일이 되면 최강혁은 홀로 이곳을 찾아 그를 기렸다. 대검찰청의 전설적인 특수부 검사, 회색 호랑이라 불리며 거악을 베어넘기던 그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후배의 죽음과 그 배후에 있던 거대한 권력에 환멸을 느낀 그는 스스로 검사복을 벗고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제 그는 그저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평범한 은퇴한 가장일 뿐이었다. 권금성 정상 근처의 전망대에 그는 인파를 피해 조금 떨어진 바위에 걸터앉아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차를 마셨다. 바로 그때였다. 실례합니다만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맑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윤서연. 52의 그녀는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음에도 오랜 세월이 정성껏 빚어낸 듯한 기품과 우아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도 최강혁 자신과 닮은 지워지지 않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미엔, 그러시죠? 최강혁은 무심한 척 그녀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그녀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에 서서 옅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최강혁은 그녀의 미소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느낄 수 있었다. 사진을 확인한 그녀가 고맙다고 인사하며 돌아섰다. 이 좋은 계절에 혼자 오셨나 봅니다. 최강혁이 무심코 던진 말에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러시는 분이야말로 혼자이신 것 같은데요. 그녀의 대답의 둘 사이에 멋쩍은 침묵이 흘렀다. 이 단풍 절정기의 주말에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 이곳을 찾은 사람은 드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발견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 아래 신흥사까지 같이 걷지 않으시겠어요? 혼자 걷기에는 길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갑작스럽지만 정중한 제안에 최강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타인과 불필요한 관계를 맺는 것을 극도로 피해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이 그의 다쳤던 마음을 두드렸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시작된 동행이었다. 그들은 붐비는 주 등산로를 벗어나 비교적 한적한 숲길을 택했다. 낙엽이 양탄자처럼 깔린 길을 걸으며 그들은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작은 찻집을 운영한다고 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그가 남긴 찻잔들을 참아 버릴 수 없어 시작한 일이라고. 그는 자신을 은퇴한 교사라고 소개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었지만 이제는 텃밭의 채소들과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구체적으로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상실과 아픔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최강혁은 날카로운 검사의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다. 세상의 풍파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선함을 잃지 않은 사람.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회색빛이었던 그의 세상에 그녀라는 맑은 수채화 물감 한 방울이 떨어진 듯했다. 한참을 걸었을 때였다. 최강혁의 발걸음이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굳었다. 그의 시선은 그들을 스쳐 지나가는 한 등산객에게 향해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지만 최강혁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남자의 등산화는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그의 시선은 경치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정확히는 윤서연을 힐끗 쳐다본 뒤 무정이처럼 보이는 것을 입에 대고 작게 무언가 속삭였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회색 호랑이의 본능이 깨어났다. 최강혁은 태연하게 윤서연과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온 신경을 주변으로 확장했다. 50m 전방. 길가 쉼터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는 남자. 길 아래쪽 계곡에서 낚시를 하는 척하며 이쪽을 살피는 또 다른 남자. 그들은 어설프게 일반인인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과 시선은 명백히 훈련받은 자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윤서연이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 우연한 만남은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는 대체 누구이기에 전문적인 감시팀이 따라붙는 것일까? 무슨 생각하세요? 갑자기 말이 없어지셔서 윤서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아닙니다. 단풍이 너무 고와서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저들은 누구인가? 왜 그녀를 감시하는가? 지금 당장 그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가? 신흥사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짧은 동행은 끝이 났다. 덕분에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윤서연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락처라도. 최강혁은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처음에는 순수한 호감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가 추가되었다. 그는 이 여자를 이대로 위험 속에 혼자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최강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야 저편에서 아까의 그 남자들이 거리를 두고 그녀를 뒤따르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다. 최강혁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은퇴했다.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눈을 돌리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던,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던 검사의 피가 회색 호랑이의 본능이 그의 안에서 포효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방금 저장한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자신을 뒤따르는 또 다른 그림자의 존재를 감지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설악산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자택으로 돌아온 최강혁의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돌아왔다. 산에 강렬했던 색채와 윤서연이라는 여인과의 짧은 만남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아내는 그가 며칠 집을 비운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가 갑자기 바람을 쐬러 떠나는 일은 퇴직 후 종종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단풍은 좋았어요.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무심하게 물었다. 좋았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지만.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는 아내에게 윤서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말할 이유도 핑계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저녁 늦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잊고 있던 가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서연 드림. 그 짧은 문장이 그의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나 역시 즐거운 시간이었어. 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다음 날 최강혁은 평소처럼 텃밭으로 나갔다.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는 단순한 노동은 복잡한 생각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날따라 흙냄새 속에서 5년 전의 피비린내가 자꾸만 되살아났다. 그의 손을 멈추게 한 그 사건. 당시 대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였던 그는 대한민국을 뒤흔들던 방위산업체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수사의 칼날은 마침내 여의도의 가장 높은 곳, 거물급 정치인 권태준을 향하고 있었다. 최강혁의 오른팔이자 가장 아끼던 후배. 이정민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해온 바로 그날 밤이었다. 이정민 검사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단순 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최강혁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이었다. 권력은 거대했다. 수사는 외압에 의해 중단되었고 최강혁에게 선택지가 주어졌다. 조용히 검사복을 벗고 은퇴할 것인가? 아니면 남은 가족과 동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그는 결국 후자를 택했다. 회색 호랑이는 그렇게 이빨과 발톱이 뽑힌 채 야생에서 추방당했다. 설악산은 이정민 검사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행을 했던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매년 가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다. 같은 시각 강원도의 한적한 소도시에서 찻집 연담을 운영하는 윤서연은 창가에 앉아 갓 들어온 국화차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찻집은 아늑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나 위태로웠다. 5년 전 탐사보도 전문기자였던 남편 김민준을 잃은 후 그녀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었다. 남편은 거대한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늘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만한 특종이라고 말하며 눈을 빛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이 나를 쫓는 것 같다며 불안에 떨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연탄가스를 이용한 자살로 결론 내렸다. 유서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윤서연은 믿지 않았다.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강했던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기 며칠 전 자신에게 건넸던 마지막 선물을 떠올렸다. 묵직한 외제 만년필이었다. 서연아,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건 꼭 가지고 있어. 아무에게도 주면 안 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야. 남편의 유언과도 같았던 말. 그녀는 그 만년필을 남편의 유품 중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왔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 그저 남편의 마지막 온기가 담긴 물건이라 생각하며 어젯밤 설악산에서 만난 최강혁이라는 남자를 떠올리자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과묵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그의 답장을 확인한 그녀는 아주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설레는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화려한 의원실, 떠오르는 차기 대권주자 권태준 의원은 그의 충실한 신복인 한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설악산에서 찍힌 최강혁과
윤서연의 사진 몇 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윤서연, 그 끈질긴 여자가 5년 만에 움직이기 시작했군. 권태주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런데 하필 상대가 최강혁이라. 그 늙은 호랑이가 아직 살아있었군. 재미있게 됐어. 그는 최강혁을 기억했다. 자신의 앞길을 막으려 했던 유일한 검사. 그는 5년 전 이정민 검사를 정리하고 최강혁을 쫓아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늙은 호랑이가 죽은 기자의 아내와 접촉했다. 이것은 우연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이 5년간 찾지 못했던 김민준 기자가 숨겨둔 마지막 증거, 그것을 거래하기 위해 만난 것이 분명했다. 권태준의 오만한 착각이었다. 하지만 그 착각은 비극의 방가쇠를 당기기에 충분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불안한 불씨를 남겨둘 생각이 없었다. 한실양, 네, 주디원님. 펜, 그 여자가 가진 남편의 유품. 김민준이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그 만년필 말이야. 조용히 가져와. 권태주는 식에 불을 붙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자는 그 남편처럼 안타까운 사고사로 처리해. 최강혁은 건드리지 마. 늙은 호랑이는 덫에 걸린 뒤에 사냥해야 제맛이지.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날 밤 윤서연은 찻집 문을 닫고 홀로 남았다. 그녀는 남편의 만년필을 꺼내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으며 추억에 잠겨 있었다. 창밖에 어둠이 짙어지고 인적이 끊긴 거리 그때 가게 앞 길모퉁이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차 안에서 한 실장과 그의 부하들이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찻집 안에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봉인되었던 과거의 기억이 이제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되어 그녀의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찻집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강혁과 주고받은 몇 통의 문자 메시지가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긴 탓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유품인 만년필을 서랍에 넣고 마지막으로 찻잔들을 정리했다. 바로 그때였다. 찻집 뒷문 쪽에서 덜컥 하는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낡은 나무 문틈으로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스며들듯 들어오고 있었다. 검은 옷, 검은 마스크. 그들은 일반적인 좀도둑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고 훈련받은 자들의 절제된 신속함이 느껴졌다. 한 명이 순식간에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다른 한 명은 돈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곧장 그녀의 개인 공간이자 사무실로 사용하는 안쪽 방으로 향했다.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펜이 어디서? 그녀를 제압한 남자가 뱀처럼 속삭였다. 그 한마디에 윤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펜, 그들은 돈이 아니라 남편의 만년필을 찾으러 온 것이다. 남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그녀의 오랜 의심이 이제야 끔찍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이것은 강도가 아니라 사냥이었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려는 순간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게 울렸다. 아무에게도 주면 안 돼. 그녀는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방금 전까지 찻잔을 헹구던 뜨거운 물이 담긴 포트가 들어왔다. 그녀는 최후의 힘을 짜내 남자의 팔을 깨물었다. 악 하는 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남자의 힘이 풀린 틈을 타. 그녀는 뒤에 있던 뜨거운 물포트를 집어들어 그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뿌렸다. 남자의 끔찍한 비명과 함께 그녀는 미친 듯이 찻집 정문을 향해 달렸다.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어두운 골목으로 뛰쳐나왔다. 뒤에서 쫓아오는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생애 처음으로 죽으림을 다해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겨우 큰길가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간 그녀는 구석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다. 경찰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남편의 죽음처럼. 모든 것이 다시 덮여버릴지도 모른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강혁, 과묵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던 깊은 눈의 남자. 그라면 어쩌면 그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다. 늦은 밤. 최강혁은 서재에서 낡은 사건 파일들을 다시 읽고 있었다. 5년 전 이정민 검사 사건 공소시효는 없었다. 그는 언젠가 다시 호랑이의 발톱을 드러낼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윤서연이었다. 저 윤서연입니다. 죄송해요. 이 시간에 가게의 강도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강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조용히 살던 은퇴자의 얼굴은 사라지고 수많은 거학들을 상대하던 검사의 냉철함이 돌아왔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네, 괜찮아요. 경찰에는 신고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잃어버린 게 뭐요? 돈 말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찾던 물건이 있었습니까? 그의 마지막 질문에 그녀는 잠시 숨을 삼켰다. 펜. 그 사람들이 펜을 찾았어요. 남편의 유품인 만년필이요. 최강혁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죽은 탐사보도 전문기자. 5년 만에 나타난 전문적인 강도.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펜. 윤서연과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녀가 위험에 처한 것은 필연이었다. 그리고 그 위험의 배후에는 5년 전 자신이 놓쳤던 바로 그 괴물이 도사리고 있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절대 움직이지 마시오.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말고 내가 그리로 가겠소. 2시간, 아니, 1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전화를 끄는 최강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는 아내에게 옛 동료에게 급한 상이 생겨 다녀와야겠소. 며칠 걸릴지도 모르라고 짧게 말했다. 그리고는 서재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벽 뒤에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여러 개의 대포폰, 소독약과 응급처치 도구, 그리고 그의 손에 익은 호신용 특수 3단봉이 들어있었다. 그는 5년 동안 잠들어 있었지만 결코 무장해제를 한 적이 없었다. 어둠을 뚫고 그의 차가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은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끝내지 못했던 과거의 싸움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리고 위험에 처한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 다시 사냥터로 돌아가는 회색 호랑이였다.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한 그는 편의점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윤서연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앞에 다가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자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최강혁은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결심한 듯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서연 씨, 이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오. 지금부터 내 말만 듣고 나만 믿어야 합니다. 당신 남편의 죽음, 그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연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최강혁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윤서연을 이끌고 자신의 채에 태웠다. 그녀의 찻집, 그녀의 집, 그녀가 머물던 도시의 모든 익숙한 풍경이 빠르게 뒤로 사라졌다. 차는 망설임 없이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를 달려 강원도의 더 깊고 외진 산골로 향했다. 윤서연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운전하는 남자의 넓은 등에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다는 듯. 침착하고 단호했다. 2시간을 넘게 달렸을까. 차는 좁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어 인적이 끊긴 첩첩산 중에 작은 호숫가에 멈추어 섰다. 그곳에는 통나무로 지어진 낡은 별장 한 채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여기는 내가 오래전에 마련해 둔 곳이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지. 최강혁의 말처럼 그곳은 완벽한 요새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낚시꾼들의 쉼터 같았지만 현관문은 강철로 보강되어 있었고 창문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감지 센서가 달려 있었다. 최강혁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소박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그는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이제 괜찮으니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오.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을. 벽난로의 따뜻한 온기와 최강혁의 차분한 목소리에 윤서연은 비로소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풀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 김민준 기자가 얼마나 정의롭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그가 죽기 몇 달 전부터 거대한 검은 커넥션에 대해 이야기하며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그리고 경찰이 그의 죽음을 서둘러 자살로 종결지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이야기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만년필에서 멈췄다. 이 안에 남편의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윤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무거운 비밀이었다. 남편의 유품을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이 낯선 남자에게 건네는 행위.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최강혁은 말없이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그는 장인의 도구처럼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막힘이 없었다. 잠시 후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펜대 안쪽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USB 드라이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작은 칩을 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5년간 봉인되어 있던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이제 막 열리려는 참이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최강혁은 USB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오. 아마 최상위 레벨의 암호가 걸려 있을 겁니다.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동료가 한 명 있어. 그는 별장 지하에 있는 비밀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바깥의 소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군용 수준의 통신 장비와 여러 대의 모니터,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무기 몇 점까지. 윤서연은 자신이 평범한 은퇴 교사가 아닌 거대한 비밀을 가진 남자와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최강혁은 위성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암호화된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짧은 번호를 눌렀다. 나다. 회색 늑대. 기억하나?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반갑고도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5년 만입니다. 살아계셨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조상철. 전직 국정원 최고의 화이트 해커이자 지금은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최강혁의 오랜 동료였다. 풀어야 할 숙제가 생겼다. 아주 어려운 암호다. 자네 도움이 필요해. 지금 내가 보내는 파일, 세상에서 자네만이 열 수 있을 거다. 형님의 숙제라면 지옥에 있는 악마의 금고라도 열어드려야죠. 바로 보내주십시오. 조상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최강혁은 보안 처리된 컴퓨터에 USB를 꽂고 조상철에게 파일을 전송했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자와 기호들이 벽처럼 나타났다. 젠장, 이건 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데요. 형님, 대체 뭘 건드리신 겁니까? 조상철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김민준 기자, 기억하나? 5년 전 그 사건 말씀이십니까? 물론입니다. 그가 남긴 유품이다. 아마 그의 목숨 값이겠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소 이틀은 꼬박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두 분 모두 몸조심하십시오. 상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통신이 끊겼다. 최강혁과 윤서연은 암호로 가득 찬 모니터 화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저 의미 없는 기호들의 벽 너머에 한 남자의 죽음과 거대한 비리의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외딴 섬의 요새에 고립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위험한 싸움의 동지가 된 두 사람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조용히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이곳은 권태준 의원의 비밀스러운 아지트이자 그의 검은 제국을 지휘하는 사령부였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와 현대 미술 작품으로 장식된 거실에서 권태준은 다가올 당내 경선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 그의 행보를 분석하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화면 속의 그는 온화한 미소와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충직한 사냥개, 한 실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의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권태준은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펜은 가져왔겠지. 죄송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목표물들이 사라졌습니다. 한 실장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권태준의 서류를 넘기던 손이 잠시 멈칫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실패자의 입에서 듣기에는 꽤 낯선 단어로군. 윤서연. 그 연약한 여자 하나 처리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게 최강혁이 나타났습니다. 최강혁. 권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잊고 있던 이름. 5년 전 자신의 목을 물어뜯으려 했던 늙은 호랑이. 그렇습니다. 회색 호랑이. 최강혁 전 부장검사입니다. 그가 윤서연과 함께 있었고 저희 요원들을 따돌리고 함께 사라졌습니다.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권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최강혁, 그가 왜
은퇴 후 조용히 텃밭이나 가꾸고 있을 줄 알았던 늙은 호랑이가 왜 이제 와서 설마 5년 전에 그 사건을 아직도 파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윤서연이 5년 만에 그를 고용해 복수를 시작하려는 것인가? 한실량, 네 의원님, 쟤네는 사냥개인 줄 알았더니 그냥 짖기만 하는 똥개였군. 나가봐 권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한 실장은 얼굴이 흙빛이 된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다. 홀로 남은 권태준은 시가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최강혁은 분명 늙고 이빨 빠진 호랑이다. 하지만 호랑이는 호랑이다. 그가 가진 경험과 집요함은 귀찮은 변수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준 기자가 남긴 그 펜, 그 안에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아니, 인생 전체를 끝장낼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들어있었다. 불법적인 정치 자금 내역, 방위 산업체와의 검은 거래, 그리고 김민준과 이정민 검사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경선을 넘어 청와대로 가는 길에 아주 작은 돌부리 하나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다른 전화기를 들었다. 한 실장도 모르는, 오직 그만이 사용하는 번호였다. 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흘러왔다. 그림자. 오랜만이군.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2개 생겼네. 그림자 국가기관의 통제조차 받지 않는, 오직 권태준만을 위해 움직이는 최고의 해결사였다. 그의 과거와 신원은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다. 최강혁 그리고 윤서연 두 사람의 사진과 신상 정보는 한 실장 통해서 전달하겠네. 목표는 그들이 가지고 있을 펜이야. 회수하는 게 최우선이다. 권태준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펜은 파괴해도 좋다. 그리고 그 둘은 깨끗하게 치워버려.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흔적만 남기지 않으면 돼. 그는 전화를 끊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연설문을 다시 집어들었다. 국민을 위한 정의롭고 깨끗한 정치. 그는 소리내어 그 문장을 읽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TV 화면 속에서는 바로 내일 있을 그의 중요한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곧 저 카메라 앞에 서서 온화한 얼굴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대한 비전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각,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는 두 사람의 목숨을 거두기 위한 사냥을 시작할 터였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내려다보며 희열을 느꼈다. 그에게 정의란 승리한 자가 쓰는 역사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승리자였다. 최강혁의 비밀 별장은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이었다. 그 섬 안에서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최강혁과 윤서연, 그리고 화면 너머의 조상철은 며칠 밤낮으로 잠을 잊은 채 김민준 기자가 남긴 USB와 씨름했다. 지하실은 그들의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벽에는 암호가 해독되면서 드러나는 단서들이 빼곡하게 적힌 지도가 붙어갔다. 윤서연은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5년 전 취재 수첩들을 모두 가져와 암호화된 파일 속 코드네임과 장소들을 놀라운 기억력으로 대조하며 최강혁의 수사를 도왔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슬픔 대신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형님, 사흘째 되던 날 새벽. 화면 속 조상철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외쳤다. 첫 번째
암호벽이 뚫린 것이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한 장부 파일이었다. 차명계좌 리스트입니다. 스위스 은행을 포함해서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에요.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강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장부에는 단순한 뇌물이 아닌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국방력 강화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 권태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를 팔아넘긴 매국 행위였다. 파일이 하나씩 열릴수록 거짓의 거미줄은 그 거대하고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불량 무기를 정상 제품으로 속여 납품받는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 경쟁 정치인들을 사찰한 기록, 그리고 그 자금으로 언론사와 사법기관의 고위직들을 매수한 내역까지. 권태준은 지난 10년간 국가라는 거미줄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독검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강혁이 그토록 찾던 증거가 모습을 드러냈다. JM이라는 이니셜로 저장된 음성 파일. 김민준 기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죽기 직전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와의 마지막 통화를 녹음했던 것이다. 이정민 검사, 당신들이 죽인 거지?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김 기자, 당신도 그 꼴 나고 싶지 않으면 당신들의 비리, 내가 전부 다 밝혀낼 거야. 헛소리.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당신 같은 정의로운 멍청이들이 사라져야 이 나라가 발전하는 거야. 마지막 기회를 주지. 그 자료들 전부 넘기고 조용히 사라져. 그럼 목숨은 살려주지. 상대방의 목소리는 교묘하게 변조되어 있었지만 최강혁은 그 특유의 오만한 말투와 억양을 놓치지 않았다. 권태준이었다. 5년 전 이정민 검사의 죽음을 지시하고 김민준 기자를 협박했던 악마의 목소리. 최강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그들이 진실의 실체에 다가가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권태준의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강혁은 별장의 생필품을 사기 위해 잠시 읍내에 나갔다가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것을 발견했다. 세무조사라는 명목이었다. 권력의 힘은 그렇게 한 개인의 숨통을 아무렇지 않게 조여왔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구 김민준 기자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흘러나왔다. 익명의 제보자들은 그가 심각한 도박빚과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그의 탐사보도가 사실은 기업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5년간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윤서연은 뉴스를 보며 몸을 떨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알고 있어. 저들의 발악일 뿐이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지. 최강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분노를 잠재우고 다시 싸울 용기를 주었다. 위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별장 주변을 정찰하던 최강혁의 눈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지역 경찰차였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운전석에 앉은 경찰의 불안한 눈빛과 그가 계속해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함정이었다. 지역 경찰까지 매수하여 이 일대를 포위하고 있었다. 짐 챙기시오.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하오. 최강혁은 조상철에게 남은 파일의 해독을 서둘러 달라고 부탁한 뒤 윤서연과 함께 별장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들이 별장 뒤편, 낚시터로 위장된 비밀 통로를 통해 빠져나갔을 때 별장 앞으로는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냥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림자가 보낸 암살자들이었다. 최강혁과 윤서연은 낡은 트럭을 훔쳐타고 어둠을 틈타 산길을 빠져나왔다. 한밤중에 버려진 국도변 휴게소. 그들은 텅 빈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숨을 돌렸다. 자금도, 안전한 거처도, 믿을 수 있는 아군도 없었다.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2마리의 나비. 그것이 그들의 처지였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윤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강혁의 눈이 맹수처럼 빛났다.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오. 윤서연 씨,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저들이 이기는 거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5년 전 지켜주지 못했던 후배의 명예, 억울하게 죽어간 한 기자의 진실, 그리고 눈앞에 이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것이 은퇴했던 늙은 호랑이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바로 그때 대포폰이 짧게 울렸다. 조상철이었다. 형님, 마지막 파일 열렸습니다. 권태준의 목소리가 담긴 원본 파일입니다. 최강혁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차갑고도 결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버려진 휴게소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은밀한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다. 노트북의 희미한 불빛이 최강혁과 윤서연의 비장한 얼굴을 비추었고, 암호화된 통신 너머로 들려오는 조상철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그들의 손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폭탄, 권태준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 폭탄을 터뜨릴 방법이 없었다. 형님, 상황이 최악입니다. 조상철의 목소리가 통신 장비의 잡음과 섞여 들려왔다. 권태준이 손을 썼습니다. 주요 언론사 간부들에게 전부 압력이 들어갔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까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파일을 익명으로 인터넷에 풀어봤자 몇 시간 안에 가짜 뉴스라는 꼬리표가 붙어 삭제될 겁니다. 저들은 이걸 정치적 음해 공작으로 몰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최강혁은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경찰, 검찰, 언론 국가를 지탱하는 세 개의 축이 모두 거대한 암세포처럼 권태준이라는 이름 아래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방법이 없지는 않네. 한참의 침묵 끝에 최강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저들이 통제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무대가 있어. 생방송, 전 국민이 동시에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 말일세. 설마 의원님 청문회 말씀이십니까? 조상철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다음 주 권태준은 국방위원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유력시되는 그의 청문회는 모든 방송사가 황금 시간대에 생중계할 예정이었다. 그것은 권태준이 자신의 깨끗함과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그의 대관식과도 같은 무대였다. 바로 그 무대에서 터트리는 거야. 권태준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위선적인 연설위로 5년 전 김민준 기자와 이정민 검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마의 목소리를 덧씌우는 거지. 전 국민이 그의 맨얼굴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미친 짓입니다. 형님, 국회 방송 시스템은 국가기관망 수준입니다. 원격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어요. 물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방송국 주조정실이나 현장의 중계 차량에 직접 장비를 심어야만 가능합니다. 알고 있네. 그래서 제인에게는 기술적인 부분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부분을 맡기려는 걸세.
최강혁의 계획은 대담하고 무모했다. 청문회 당일 국회 내부에 잠입하여 조상철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소형 신호 증폭 장치를 방송 시스템 근처에 설치한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조상철이 방송 신호를 해킹하여 준비된 파일을 송출한다. 단 한 번의 기회. 실패는 곧 죽음이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조용히 듣고만 있던 윤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이건 제 남편의 싸움이기도 해요. 제가 숨어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요. 최강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포에 떨던 연약한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준비가 된 강인한 전사였다. 최강혁은 잠시 고민하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역할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작전은 세 갈래로 나뉘었다. 조상철은 외부에서 해킹을 총지휘하고 최강혁은 국회 경비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내부로 잠입한다. 그리고 윤서연은 청문회에 김민준 기자의 비통한 아내로서 방청객 자격으로 참석한다. 그녀의 역할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최강혁이 장비를 설치할 시간을 벌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에 소란을 일으켜 경비 인력의 시선을 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마지막 보험이었다. 한편 권태준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최강혁과 윤서연을 놓쳤다는 보고에 격노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그림자에게 청문회 당일 국회 주변의 보안을 철저히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최강혁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무대를 망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늙은 호랑이가 자신의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은 며칠 동안 최강혁의 팀은 숨가쁘게 움직였다. 조상철은 밤을 새워 국회와 방송국의 보안 시스템 설계도를 분석했다. 그는 자신의 옛 동료들을 통해 청문회 당일 사용할 방송, 중계 장비의 종류와 통신 주파수까지 알아냈다. 최강혁은 조상철이 구해온 국회 내부 도면을 보며 침투 경로를 시뮬레이션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다시 전성기 시절의 회색 호랑이로 되돌리기 위해 새벽마다 체력 단련을 멈추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윤서연이었다. 최강혁은 그녀에게 호신술의 기본과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저 거대한 악을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목표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작전 전날 밤 그들은 작은 시골 모텔의 방에 모여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창밖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내일이면 이 나라의 운명을 건 거대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최강혁이 창밖의 어둠을 보며 나지막이 윤서연에게 물었다. 무쇠없지 않소? 윤서연은 최강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려운 건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작전 전날 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 안의 작은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평범한 보조 배터리로 위장한 소형 신호 증폭기, 여러 개의 대포폰, 국회 내부의 상세한 도면,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석할 윤서연을 위한 가짜 기자 신분증까지 노트북 화면 속에서 조상철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사운 탓에 헬쑥했지만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형님, 시스템 침투 준비는 끝났습니다. K방송국의 메인 서버에 백도어를 심어놨습니다. 이제 형님과 아주머님께서 현장에서 이 보조 배터리에 신호만 제대로 쏴주시면 됩니다. 단 30초. 아니, 10초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 안에 제가 방송 신호를 가로차에서 준비된 파일을 송출하겠습니다. 최강혁은 도면 위에서 침투 경로를 마지막으로 짚어가며 윤서연에게 그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 내가 본관 지하의 통신실로 잠입해서 장비를 설치하는 동안 서연 씨는 방청석 입구에서 시간을 끌어줘야 하오. 권태준의 비서실장 사진이오. 그 차를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란을 피우시오. 모든 경비 인력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게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땐 바로 자리를 피해야 하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윤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계획 점검이 끝나자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성공하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영웅이, 실패하면 이름 없이 사라지는 반역자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게 끝나면 뭘 하실 건가요? 침묵을 깬 것은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질문에 최강혁은 창밖의 어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5년 전 죽은 후배 녀석의 무덤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따라줘야지. 이제야 내 원수를 갚았다고. 편히 눈 감으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나지막이 덧붙였다. 검사복을 벗은 날 나는 사실상 죽은 목숨이었어. 그냥 숨만 쉬는 시체였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오. 어쩌면 이게 내가 살아야 했던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르지. 그의 고백에 윤서연도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저는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나면 이 지긋지긋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작은 바닷가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 사람을 제대로 그리워하고 또 제대로 보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들의 대화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연인의 미로보다도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복수의 동지나 작전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서로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아준 구원자였다. 같은 시각 권태준은 자신의 막강한 후원자들과 함께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내일 있을 청문회는 그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방심하지 않았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는 국회의사당 내부를 돌며 마지막 보안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단 하나의 허점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특히 방송 중계 시스템 주변의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그의 동물적인 직감은 최강혁이 바로 그곳을 노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늙은 호랑이가 스스로 걸어 들어올 거미줄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조용히 사냥의 시간을 기다렸다. 새벽 4시. 모텔방 안에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최강혁은 보조 배터리로 위장된 장비를 윤서연에게 건넸다. 그리고 아주 작은 펜던트처럼 보이는 물건을 하나 더 주었다. 이건 비상신호기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잘못되면 이걸 누르시오. 내가 어떻게든 찾아갈 테니. 그것은 작전 지시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건네는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윤서연은 말없이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최강혁은 국회 시설관리팀 직원으로 위장하기 위한 작업복을, 윤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표정을 지을 준비가 된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방을 나서기 전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더 이상 필요한 말은 없었다. 지난 며칠간 생사를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가 수만 가지 약속과 맹세를 대신하고 있었다. 폭풍의 눈은 지나갔다. 이제 그들 스스로가 폭풍이 되어야 할 시간이었다. 결전의 날, 국회의사당은 거대한 끓는 솥과 같았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진을 치고 있었고, 삼엄한 경비 병력이 건물 안팎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권태주는 의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본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승리를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방청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세차게 뛰었지만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의 송화방 안에는 작전의 성패를 가를 소형 증폭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한편 시설관리팀 작업복으로 위장한 최강혁은 이미 건물 지하의 미로 같은 복도를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방송국의 모든 신호가 모이는 지하 2층의 중앙통신실이었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권태준이 연단에 섰다. 그는 유려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신의 비전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위선적인 단어들이 공기를 가득 메울 때 최강혁의 이어폰에서 조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작하시죠. 그것은 신호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권태준의 비서실장인 한 실장 앞으로 달려갔다. 살인자 당신들이 내 남편을 죽였어. 권태준 의원은 살인자야. 그녀의 절규는 장내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모든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하려 했고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태준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뭐 하는 거야? 저 여자 당장 끌어내. 한 실장이 소리쳤다. 그림자를 포함한 경호팀의 정예 인력 대부분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단 몇십 초의 혼란. 그것이 최강혁에게는 천금 같은 시간이었다. 지하복도에서 순찰을 돌던 경비 2명의 무정의에서 소란스러운 상황이 보고되었다. 그들의 신경이 위층에 쏠린 바로 그 순간 최강혁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바람처럼 움직여 2명의 경비를 소리 없이 제압하고 통신실에 잠긴 문 앞으로 다가섰다. 디지털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데는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통신실 내부는 수백 개의 케이블과 서버들로 가득했다. 최강혁은 조상철이 보내준 설계도에 따라 망설임 없이 방송사 K방송국의 메인 중계 서버를 찾아냈다. 그는 보조 배터리로 위장된 증폭기를 서버의 비상 포트에 연결했다. 작은 녹색 LED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임무 완수. 신호 잡혔습니다. 형님, 지금부터 30초 당장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조상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강혁이 몸을 돌려 통신실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과 함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였다. 그는 윤서연의 소동이 양동작전임을 간파하고 즉시 자신의 팀을 이끌고 지하로 달려온 것이다. 주의 새끼가 들어갔다. 전원 포위해. 그림자의 외침이 복도를 울렸다.
최강혁은 반대편 복도로 몸을 날렸다.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한편 조상철의 손은 노트북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였다. 방송국의 겹겹이 쌓인 방화벽이 그의 앞을 막아섰지만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해커였다. 카운트다운 10초를 남기고 마침내 마지막 방화벽이 뚫렸다. 연단 위에서 권태준은 애써 평정을 되찾고 연설의 마지막 부분을 힘주어 외치고 있었다.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위대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 권태준,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 바로 그 순간이었다. 권태준의 얼굴을 비추던 국회 본회의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과 대한민국 전역의 TV 화면이 일제히 검게 변했다. 정적, 그리고 잠시 후 화면이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권태준의 얼굴이 아닌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내역이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는 사이 스피커를 통해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김 기자, 당신도 그 꼴 나고 싶지 않으면. 권태준 자신의 목소리였다. 5년 전 그가 김민준 기자를 협박하던 바로 그 목소리. 변조되지 않은 원본 파일이 그의 위선적인 연설이 끝나자마자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동료 의원들은 경악과 충격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권태준은 연단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자신감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제국이 단 30초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지하 복도에서 최강혁은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다. 앞뒤로 그림자와 그의 부하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낡은 소화전을 방패 삼아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적들을 노려보았다. 회색 호랑이의 마지막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국회 본회의장은 아비규환에 빠졌다. 권태준의 추악한 목소리가 생방송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진 순간 그의 정치 인생은 완벽한 종말을 고했다. 경호원들과 기자들이 뒤엉키고 동료 의원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굳어버렸다. 권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연단 위에서 비틀거렸다. 그는 음모다.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비열한 정치 공작이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외침은 카메라 플래시의 폭발음 속에 공허하게 묻혀버렸다. 같은 시각 지하복도 최강혁은 사방이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림자와 그의 부하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끝났다. 최강혁, 넌 이제 도간에 든 쥐새끼야. 그림자가 차갑게 말했다. 최강혁은 낡은 소화전 뒤에 몸을 숨긴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복도 전체의 조명이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고 동시에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폭포수 같은 물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귀를 찢을 듯한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조상철이었다. 그가 최후의 탈출 계획으로 준비해둔 국회 중앙방재 시스템 해킹을 실행한 것이다. 암흑과 물줄기, 경보음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그림자의 팀은 우왕좌왕했다. 최강혁에게는 이 어둠과 혼돈이 너무나도 익숙한 안방과 같았다. 그는 물소리에 자신의 발소리를 숨긴 채 미리 계획해둔 환풍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림자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총을 쏘았지만 총알은 텅 빈 어둠만을 갈랐다. 최강혁은 이미 유령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날 밤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권태준 의원은 청문회 직후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비리 네트워크에 연루된 수십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언론은 연일 권태준 게이트를 대서특필하며 그의 추악한 민낯을 파헤쳤다. 몇 달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권태준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또한 구 김민준 기자와 구 이정민 검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들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권태준에 의한 청부살인으로 결론났고 그들의 억울한 죽음은 5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정부는 그들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했고 언론은 그들을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시대의 영웅으로 칭송했다. 윤서연은 남편의 누명이 벗겨지던 날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남편의 명예를 되찾아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젊은 언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작은 재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자신의 깊은 상처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다시 가을이 찾아온 설악산. 단풍은 작년처럼, 아니 작년보다 더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었다. 최강혁과 윤서연이 1년 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전망대에서 나란히 불타는 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긴장감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평화와 따뜻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검찰에서 다시 나와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오. 최강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권태준 사건 이후 그는 다시 정의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제 후배들에게 맡겨야지. 나는 그냥 이 조용한 삶이 마음에 드오. 그래도 세상은 아직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요. 윤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찻집은 이제 그 도시의 명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향한 그녀의 용기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가을의 절정을 눈에 담았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도 숨막히는 추격전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과거가 되었다. 그들은 외로운 두 영혼으로 우연히 만났지만 거대한 폭풍을 함께 헤쳐나오며 세상에서 가장 굳건한 동지가 되었다. 내년 가을에도 같이 올 수 있겠소? 최강혁이 넌지시 물었다. 그의 질문에 윤서연은 대답 대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수만 가지 말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그들의 진짜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다.